과연 챗GPT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큼 대단한 것인가? 이 질문은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사람이라면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챗GPT가 촉발한 AGI 시대가 오면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분석과 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일자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좁혀가면 일반인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도 좌불안석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다. 현재의 직업관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해 드립니다.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 저자 맹성현입니다. 고차원적인 제목 위에 붙은 부제가 의미심장합니다. 챗 GPT 이후에 삶, 일자리, 그리고 교육. 누군가에는 이미 너무 쉬운 이슈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애써 애면하고 싶은 이슈일 겁니다. 저자는 컴퓨터 언어를 다루는 공학자인데요. 챗 GPT의 열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세상을 보며 AGI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일반인들을 위해 글을 썼다고 합니다. AGI란 인공지능의 이니셜 AI에 범용의 뜻을 가진 제너럴의 이니셜이 붙은 합성어인데요. 개인용 컴퓨터 PC가 컴퓨터에 퍼스널의 이니셜인 P가 붙은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것에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거겠죠. 이 책의 매력은 생소하고 딱딱해 보이는 용어들에 비해 글 잘 쓴 사람의 일기처럼 술술 읽혀나가는 데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눈치채셨겠지만 논리적 구조라기보다 친절한 숲 해설가처럼 눈앞에 펼쳐진 현상을 요목조목 펼쳐 보여주는 에세이와 같습니다. 무성했던 잡초를 뽑아낸 깔끔한 잔디마당처럼 개운한 기분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께 또 누구보다 손주 세대와 깊은 대화로 공감대 형성을 원하시는 분이 읽으신다면 세상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인상적인 대목 몇 구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나의 친구들, 친구의 자식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을 위해 썼다. 나의 친구 대부분은 AI를 잘 모르고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가 가져올 세상을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다. 그러니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AGI의 출현이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하면 모르긴 해도 SF 소설 같은 얘기로 무심하게 받아들이거나 내 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나칠 것이다. 특별히 몇몇 친구들 뿐일까? 아니다. 기성세대의 전반적인 모습이 이럴 것이다. 세상이 너무 급격히 바뀌고 있어서다. AI로 인한 제2의 인지혁명에는 크게 3대가 걸쳐 있고 각 세대의 운명과 역할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먼저 1세대, 즉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기성세대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역사의 맥락에서 미래의 역사도 같이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 새로 배우는 순발력과 디테일의 기억은 떨어졌어도 큰 그림을 보고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분하기 때문에 AI를 추상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AGI 시대를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미래 세대를 폭넓게 가이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야구로 치면 감독이나 구단주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MZ세대를 포함하는 X세대는 AI를 기회와 위기로 받아들이고 공존과 배척 사이에서 고민하는 세대다. 신기술 습득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있어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에도 소홀할 수 없다. 물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 없이 인류를 지향할 것이다. 3세대는 한창 성장하면서 지력을 키워나가는 단계에 있다. 자신을 관찰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메타인지를 하기에는 아직 어리므로 그런 생각을 해줄 조력자가 필요하다. 당연히 부모와 교사의 지도를 받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를 모두 껴안고 가기에는 벅차다. 따라서 AGI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회적 맥락과 교육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은 이들에게 힘찬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 이 책이 1, 2세대의 사고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궁극의 수혜자는 3세대가 되는 것이다. 알파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몸의 일부처럼 여긴다는 의미에서 포노사피엔스 세대 또는 순수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호주의 세대 분석 전문가인 맥클린들의 정의가 인상적인데요. 그들은 현재 최연소 세대이지만 나이를 넘어선 브랜드 영향력과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환경을 형성하고 대중문화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떠오르는 소비자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랐고 SNS에 자신들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을 보면서 컸으며 부모가 AI 스피커라는 디지털 기기와 대화하는 환경에서 자랐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배운 말이 엄마가 아니라 AI 스피커를 부르는 말인 알렉사이었다는 사례가 보고될 정도로 알파 세대는 디지털 키드이다. 이런 신인류라 불리는 알파 세대를 위해 부모 세대, 즉 어른들은 뭘 준비해야 할까? 이제 아이들은 집에서나 교실에서 질문할 것이다. 지니 같은 챗GPT가 옆에 있는데 공부는 왜 해요? 선생님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AI를 사용하는 알파 세대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워야 하는지, 영어 과외는 왜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곧 개인화된 AI를 하나씩 지닌 채 생활하고 수십만 개의 AI가 출현하여 AI의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지니 같은 AI가 원하는 과목의 튜터로부터 생활 전반을 관리해주는 집사까지 다양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각종 글쓰기부터 코딩 또는 논문 작성 등에 특화된 AI는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놓을 것이다. 그래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국영수 학원에 보내야 할까? 여전히 학교에서는 기존 교육 과정을 고수하여야 할까? AI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속도도 빨라져야 할 것이다. 2022년 오픈 AI사가 출시한 챗 GPT 출현 이후 생성형 AI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순식간에 폭발했는데요. GPT의 최초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엘라이자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묻고 정신과 상담자를 흉내내는 AI가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사용자가 말합니다. 오늘 극심한 두통이 있어. 엘라이자가 말합니다. 그게 당신에게는 뭘 의미하나요? 약 처방전을 써줄래? 내가 듣기에 당신은 내가 처방전을 써줄 수 있기를 바라네요.
그래, 내 두통에 대해 뭘 좀 해줘. 그렇군요. 같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머리가 빙빙 돌아.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어떠세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새로운 영감을 제공해 주리라던 기대가 사그라질만 해 보이죠. 상담 전문가의 지능을 표면적으로만 흉내내는 데서 오는 실망감이 꽤 느껴지시죠? 이제 챗GPT의 2022년 버전을 볼까요? 이 챗GPT가 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혁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에 수긍이 가실 겁니다. 먼저 챗GPT를 열고 프롬프트에 질문을 적습니다. 아래는 김소월이 쓴 못 잊어라는 유명한 시다. 이 시를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200자 이내로 풀어줘. 그러면 순식간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프롬프트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항상 생각이 나요. 그렇게 그대로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생각이 사라질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덜어는 잊히지 않아요. 보고 싶어서 잊을 수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덜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움이 여전히 깊숙이 남아있는 거죠. 어떠신가요? 시의 이해는 읽은 사람의 목도 있으므로 평가는 각자가 해야겠지만 김소월의 시가 내포하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는 것도 쉽지 않은 능력인데 또 이걸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쓰는 능력이라니 교사들에게는 정말 이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최고 수준의 문학적, 예술적 능력이 AI에 의해 침범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할 수도 있겠구나 싶으시죠.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생성형 AI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답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버젓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챗GPT가 사실 기반이 아니라 확률 기반으로 대화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는 스스로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저 확률이 높은 단어를 생성할 뿐 그 단어가 문맥상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판단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챗GPT의 핵심적인 특징은 언어 구사력입니다. 이 뛰어난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근간에는 GPT라는 AI가 있고 그 안에 언어 모델이란 것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언어 모델의 개념은 인간이 말하고 글 쓰는 능력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테면 다음 문장을 듣고 뇌 속에서 벌어지는 작동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제 따스한 햇볕으로 가득 찬 카페에서 혼자 녹차를 마셨다는 기억을 떠올리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어떠세요? 첫 단어인 나는을 읽는 순간 뇌는 이 소설의 주인공에 대해 읽은 기억을 떠올려 문장의 다음 부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주인공과 관련된 이미지나 연관된 인물들이 엮여 하나의 맥락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스한 햇볕으로 가득 찬 이라는 표현은 이런 장소를 머릿속에 그리게 한다. 순간적으로 원실, 해변, 어렸을 적 놀던 마당 등 과거에 경험했던 특정한 장소나 상황의 이미지가 스쳐갈 수 있다. 다음 단어인 카페는 이미 가봤거나 영화에서 봤던 카페의 모습과 전경을 떠오르게 할 것이다. 심지어 카페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했던 기억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문장을 읽으면서
직간접적 경험과 연관된 개념들을 떠올려 연결시켜간다. 아마 카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연관된 개념과 이벤트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읽다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라는 문구에 다다르면 우리 뇌는 여태까지 만든 생각의 덩어리, 즉 프레임의 감정까지 연결한다. 이 문구 전까지는 자신이 과거에 녹차를 마셨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때 느꼈던 행복감이 잠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반대 상황인 씁쓸한 마음으로 떠올려지는 감정이 연결된다. 설령 녹차를 마시면서 씁쓸했던 기억이 없더라도 녹차를 마시는 행동과 씁쓸한 감정이 연결된 이미지를 뇌 속에 만들어가면서 이 소설 속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한 문장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에서 이미지와 감정이 번뜩이는 경험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주인공에게 어떤 감정적 변화가 있을지 혹은 어떤 사건이 전개될지 예측도 할 수 있다.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어지는 스토리를 예측하게 하는 소설의 플롯에는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활용하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뇌에서 이런 연상 및 예측이 일어나는 것은 진화의 산물이다.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눈앞의 상황을 인지하고 직접 대처해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달해야 했다. 설명하는 능력을 위해 언어를 발전시킨 우리 뇌는 필요한 단어들을 뽑아내어 문장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점차 키우게 된 것이다. 현 상황의 인지뿐만 아니라 통제까지 해야 했던 인간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능력도 키우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로 진화되었다. 단어들을 뽑아내어 문장을 만들어가는 능력, 예측하는 능력, 스토리텔링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의 능력이 아닌가. 독해와 작문 실력을 키우려면 독서를 많이 하라는 조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글을 많이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휘력, 문장 구성 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이 향상된다. 우리 뇌는 독서의 과정을 통해 단어, 문장 구조, 문단의 흐름 등 언어적인 요소들을 파악하여 언어 지도를 만들어내고 이를 계속 업데이트한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 지도를 사용하여 말이나 글을 생성하는 것이다.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언어 지도가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논리학이나 글 쓰는 법 같은 것을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된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생겨나는 창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챗 GPT 역시 이런 창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챗 GPT를 아메바에 비유하고 이 책의 저자는 챗 GPT를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에 비유하고 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유발 하라리의 챗 GPT는 기본적인 지능만을 갖춘 AI이기 때문에 이 단세포 아메바 수준의 AI가 어떤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진화해 갈지 모르는 현 상황을 강조한 비유이다. 반면에 책의 저자는 큰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던 공룡이 빙하 시대를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AGI를 목표로 매개 변수 숫자를 계속 증가시키는 것은 에너지 소비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공룡은 멸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서 새로운 종류의 AI가 나타날지 아니면 좀 더 생존에 유리한 가벼운 GPT로 진화해 갈지를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인간의 뇌가 일으키는 인지적 사고와 의식의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과 같이
트랜스포머가 해내는 창발 능력도 아직 명확히 알 수는 없다. AGI 시대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묻는 실존적 질문이 있는데요. 인간과 AI가 어떻게 공진화할 것인가입니다. 진화라는 말에 생물학의 권위자 최재청 교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가 사용한 말 중에 호모 심비우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호모 심비우스란 공생인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지구상에서 모든 다른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자연으로 배워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말입니다. 이제 인간은 AI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AI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와 사용자 간 정보가 양방향으로 흐르고 서로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I와 인간과의 지적 관계는 이보다 조금 더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넘어선 협업하는 관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AI의 협업 관계는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AI의 자율성이 강조되어 인지활동에 있어 AI가 인간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혁명적 사고인데요.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AI라는 절대적 명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인간이 AI와 공존한다니요. 인간 사회에서 부부, 직장 동료, 교사, 학생 등의 관계와 같이 둘 이상의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함과 동시에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며 서로가 시너지가 되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성형 AI가 일상에 상용화되는 AGI 시대. AI는 인간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도구 이상의 무엇이라는 건데요. PC나 휴대폰과 달리 이제는 인간이 AI의 보호자 역할도 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셈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아무도 불확실한 미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은 끊임없는 기술 발전에 대한 욕망으로 자동화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화와 자율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여 우리 스스로 공존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할 길일 것입니다. 위험할 때는 전기 플러그를 뽑으면 된다 하는 식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겠죠. 인간이 개발한 기술 속도를 인간이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엔지니어 영역에서는 윤리적 한계에 봉착한 거죠. 지금이야말로 지피지기, 너를 알기 위해 나를 들여다보듯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과 기술과학 등의 융합적 사고가 절대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AGI 시대는 개발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AI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기회일지 위협일지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책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들 간에 뭔가 낯설어 보이는 또 기술학과 인문학 간의 영역들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서 한 몫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카이스트대 이광형 교수의 추천사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AGI 시대를 실존적 관점에서 맞이하라고 강력하게 권하면서 인간의 미래가 인공지능과의 공존에 달려있음을 일깨워주는 생존 지침서다.